당시에 이 전염병이 물로도 옮겨진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 를 가리려고 향수를 정말 많이 뿌리고 다녔대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프랑스 화장품 산업 전체를 고도로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야 놀자의 최중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향수의 초반 장면인데요. 18세기 프랑스의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 당시의 프랑스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러웠던 환경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아직까지는 글로벌 1위 기업인 로레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화장품 브랜드 몇 개만 나열을 해볼게요. 샤넬, 입생로랑, 아벤느, 록시땅, 비오템, 랑콤, 클라란스 등등. 혹시 방금 제가 말한 브랜드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 있으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언급한 브랜드들은 모두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입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는 뷰티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영화 속의 프랑스와 현재의 화장품 왕국 프랑스가 매치가 좀 되시나요? 오늘의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프랑스의 화장품 산업을 이해하려면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라스인데요. 현재 세계 향수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 그라스는 가죽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6에서 17세기쯤에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향수 장갑이 프랑스 궁정에 소개되면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이 향수 장갑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 장갑에 향수를 처리해서 가죽 특유의 그 냄새를 좀 없애고 세련된 향기를 입힌 거였어요. 프랑스 왕비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이탈리아 장갑 기술자들을 프랑스로 데려옵니다. 이들이 이제 그라스에 정착하면서 향수 장갑 제조가 시작이 되게 돼요. 이 향기로운 장갑은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단순히 실용품을 넘어서서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럭셔리 아이템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왕실이나 귀족 문화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조향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향수용 식물 재배라든지 증류, 추출과 같은 조향 기술이 집약되게 되죠. 이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더머 코스메틱 제품이 자극성이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연 향료나 무향 처리 기술에도 그라스 기반의 향료 가공 기술이 응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거에도 이 가공 기술이 적용되는 거예요. 18세기에는 그라스가 유럽 전체의 향수 원료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디오르의 미스 디오르, 샤넬 넘버 5 등 주요 향수에서 그라스산 자스민이 핵심 원료이고 대부분의 프랑스 명품 향료들이 여기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 입혀진 향기들은 다 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라스의 향료 기술력은 파리 중심의 명품 브랜드 산업을 향수와 화장품으로 확장시키는 데 핵심 기반이 됩니다. 프랑스 화장품의 기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은 의외의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바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프랑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은 이집트, 그리스 얘기가 나오나 싶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랑스 화장품의 기초가 사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피부 관리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미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귀족 문화에 계승이 됩니다. 이후에 프랑스 궁정 문화로 연결이 돼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부를 관리하는 일이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그 중에서도 클레오파트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은 당나귀 젖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하죠. 이 당나귀 젖에는 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필링 기법 중에 알파 하이드록시산, 즉 아하 제품을 사용한 필링법이랑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코올이라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눈 주위를 칠했는데요. 단순히 미용을 위한 화장품을 넘어서서 눈병 예방부터 햇빛 차단, 나아가서 악귀를 쫓는 의식에도 사용했다고 하죠. 이 코올은 훗날 현재까지도 향수계의 명가로 불리는 브랜드 겔랑의 색소 화장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아이라이너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원전부터 이런 피부 관리를 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피부 관리법도 프랑스 뷰티 산업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를 통해서 피부 청결과 미용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로마의 공공 목욕탕에서는 재나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를 문질러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스트리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했는데, 이거는 피부 각질 제거는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제모도 된대요. 당시에는 털이 좀 많으면 좀 천대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리길을 이용해서 털을 미는 제모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많이 하다 보니 피부가 아무래도 많이 건조했겠죠. 그래서 천연 오일이라든지 연고나 크림 같은 사용이 이때부터 벌써 체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14세기에 유럽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을 강타했고요. 무려 유럽 인구의 30에서 50%의 목숨을 앗아간 너무나 유명한 전염병이죠. 이 흑사병이 과연 프랑스 화장품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세 유럽에는 미아즈마 가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질병이 악취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이 전염병이 물로도 옮겨진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목욕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취가 났겠죠. 그래서 당시 의사들은 로즈마리나 쑥, 박하, 향유 등을 섞은 향기로운 혼합물을 처방을 했고, 사람들은 이제 라벤더나 로즈마리 꽃다발을 몸에 지니고도 다녔다고 합니다. 악취를 숨기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나 오일에도 향료를 첨가해서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라스 향수 도시도 이 흑사병 이후에 발달을 했다고 해요. 이런 향수와 화장품 문화가 절정에 달한 곳이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화장품과 피부 보호라는 기능적 매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건물과 의상, 음악,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만 떠오르시죠? 하지만 사실 실제 베르사유 궁전은 굉장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는 수세식 변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에 변기가 몇 개 없었으니까 어떻겠어요? 하인이나 계급 좀 낮은 사람들은 그냥 뭐 복도나 뭐 계단 구석, 정원, 나무 옆 이런 데다 그냥 변을 봤대요. 그리고 심지어 벽난로 안에도 쌌다고 하더라고요. 루이 14세조차도 신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동식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이 당시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물이 병을 옮긴다는 믿음 때문에 잘 씻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정말 많이 뿌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루이 14세는 평생 목욕을 2번밖에 안 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도 썼잖아요, 당시에. 그 가발에 이가 엄청 많았대요. 가려우니까 다 긁고 있는 거죠. 이제 프랑스 화장품이 왜 빨리 발달했나 감이 좀 오시죠? 화장품은 첫째,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이 좋아야 되고요. 둘째, 질병이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피부 보호도 잘해줘야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프랑스 화장품 산업 전체를 고도로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옵니다. 기계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당시 고가의 화장품들이 가격이 대폭 내려갑니다. 이전에는 귀족과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었던 향수와 화장품을 이제는 중산층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철도 발달이 이루어지죠. 전국적인 유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파리에서 만든 화장품을 프랑스 전역은 물론 유럽 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화학 발전도 화장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연 원료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합성 향료와 안전한 화학 성분들이 개발되면서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드디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1828년도에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이 겔랑을 설립을 했고요. 1909년에는 화학자 외젠 슈엘러가 세계 최초로 합성 연모제를 개발하면서 로레알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가브리엘 샤넬이 모자 가게로 시작한 이 샤넬은 1921년도 샤넬 넘버 5를 출시하면서 향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죠.
1935년도에는 아르망 뿌띠장이라는 사람이 랑콤을 설립하면서 토털 뷰티 브랜드의 시초가 됩니다. 자, 이제 현대에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프랑스에만 파마시 코스메틱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인데 이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의료진 수준의 제품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더모 코스메틱이란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피부라는 뜻의 더마와 미용이란 뜻의 코스메틱이 합쳐진 용어예요. 단순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 생리학적인 문제를 고려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모 코스메틱 제품은 아토피나 피부염 증상이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피부에 맞춰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게 만든 화장품을 말해요. 일반 화장품은 아무래도 조형이라든지 컬러감이나 화장할 때의 질감 같은 거에 더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화장품이 좀 더 감성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랜딩도 녹아있어서 가격도 꽤 비싸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더모 코스메틱 제품은 피부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검증을 많이 거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성 면에서는 한 수 위인 셈이죠. 최근에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런 더모 코스메틱 제품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더모 코스메틱이라는 개념을 상업적, 의학적, 제도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실행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화장품에 대한 법적 안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거든요. 새로운 성분을 쓰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독성, 자극, 감작성 시험이 필요하고요. 동물 실험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노출 안정성까지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정밀한 규제와 과학적 검증 시스템이 프랑스 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여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프랑스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화장품을 거의 다 어디서 파나요? 대부분 약국에서 많이 팔죠. 우리 점원들이 화장품 설명을 해준다면 프랑스는 약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을 우리 피부 건강과 연관지어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피부 장벽 회복이나 pH 유지에 특화된 라로슈포제나 온천수를 활용한 아벤느, 지질막 복원이나 클렌징 기능에 진심인 바이오더마 전부 프랑스 회사입니다. 실제로 저도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이나 아벤느 미스트 같은 제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민감한 피부나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프랑스 약국 화장품들을 종종 추천하기도 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화장품에 진심인 나라가 프랑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어떤가요? 더모 코스메틱이라는 모델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K 더모 코스메틱이라는 한국식 발전 모델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후발주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 우리나라의 화장품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특급 장점이 있어요. 프랑스가 약국에서 이 화장품을 브랜딩하면서 의사가 추천하는 전문성을 입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피부과 전문의나 병의원이 직접 제약회사나 대학기관과 협력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만들죠. 피부과 전문의와 이렇게 컨택이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더모 코스메틱 제품 시초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피부과 전문의들이 직접 병의원 전용으로 만든 화장품들이거든요. 피부과 전문의와 콜라보하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K-뷰티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브랜딩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걸 잘 살리면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한층 더 발전시키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프랑스에 비해서 미흡한 면도 많죠. 일단 화장품을 생산하는 속도나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긴 한데 프랑스 정도의 과학 기반의 장기적인 인프라는 아직 미흡해요. 무엇보다 프랑스에 비해서 박사급 인력에 의한 기초연구 기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기술 발전 여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로레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R&I 센터 같은 화장품 전용 연구기관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근데 이런 생태계들이 서서히 갖춰지면 아마 발전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시간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흑사병을 겪은 중세 시대까지 그 많은 역경을 뚫고 프랑스가 오늘날처럼 뷰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비결을 살펴봤는데요. 프랑스 화장품 그 중심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위생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과 시대의 변화에 맞춘 혁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프랑스가 그랬듯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국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통해서 이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범한 일상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화장품을 사용할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피부와 뷰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야 놀자 피부과 전문의 최중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